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Fraudsters who ripped off consumers.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8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선거 판세부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옥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 주실 길금희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누구 지지하십니까? 트럼프입니까? 아니면 해리스입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요? 먼저 지난 27일 4개의 주요 경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주에서 각각 49대 49%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이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를 정도로 이 공화당이 각별히 신경을 써온 주죠. 위스콘신주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 박빙 우위를 보였고요. 여기에 오랫동안 이 민주당 텃밭이었다가 최근에 박빙 승부처로 바뀐 미네소타주 역시 이 해리스의 지지율이 6%포인트나 높게 나오면서 다시 민주당 지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자금 모금액도 그렇습니다. 벌써 4,226억 원. 그래서 트럼프를 크게 앞질렀다 이러던데 해리스의 돌풍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미국의 이제 퓨 리서치 같은데 리서치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그 공화당의 집결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더 보수적으로 더 컨서버티브하다라고 자신을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집결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반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집결 효과나 이런 게 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도 어떻게 보면 박빙으로 운 좋게 이긴 선거였고 여전히 이제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입니다만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제부터는 계속 잘해야 박빙 승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결정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고 선거자금 모금 액수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선거자금 액수가 한 달 만에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바이든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를 기다렸는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허니문 효과이기 때문에 8월, 9월, 10월 동안에 해리스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만약 그렇게 보여줬다면 이번 대선에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해리스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해리스와 트럼프는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유색인종과 백인, 진보와 보수, 50대와 70대 등 여러모로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59세인 해리스는 흑인이자 아시아계 여성으로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 경제학자, 어머니는 인도 출신의 암 연구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흑인 여성 지방 검사로 법조계에 진출해 법무장관과 상원 의원까지 선출되며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했는데요. 이번에 이 대선까지 나가게 되면서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 해리스가 상승세를 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동안은 미국은 여자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퍼스트 젠틀맨. 이분에 대한 관심이 또 모여지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남편 더글러스 크레이그 M. 호프라는 인물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같은 법률가고요. 어쨌든 그 엔터테인먼트 그 산업에서 30년 이상 그 뼈가 굵은 그런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나이는 해리스 후보랑 동갑이고 이제 그 법조 생활을 하다가 소개로 이제 해리스 후보를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미 그 한번 결혼하실 때 이혼을 하신 상태였고 2명의 자녀가 있었고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으로 나오면서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제 변호사 그만두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외조라고 할까 내조에만 그 힘을 쓰셨던 부분이 있어서 바람직한 어떤 그러한 그 세컨드 젠틀맨, 퍼스트 젠틀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이 좋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그 외도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부인과 그 이혼을 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밝혀지고 그리고 이혼한 외도에서 이제 아이까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지면서 어떤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퍼스트 젠틀맨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걸 좀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어떤 그 평판이 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흠집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전망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통령 후보를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선정 기준을 보면 백인 남성. 두 번째는 행정 경험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그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으로 굉장히 반짝 정식 스타가 됐긴 했지만 행정 경험이 전무해요. 세 번째가 이제 경합주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라는 분이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고 그래서 오하이오가 러스트 벨트 경합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합주의 표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세 군데를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이제 물망이 오른 분이 조시 서피로라고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있어요. 51살이고 떠오르는 민주당 정치 스타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해리스는 백인 남성의 행정 경험이 있고 경합주에서 승리를 안길 수가 있어야 하며 충성심이 강하고 친화력까지 있어야 돼요. 완벽해야 되는데. 더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저도 펜실베니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펜실베니아가 선거인 단수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몇 번 없는데 그걸 다 찾아보시면 조지아주 출신의 카터부터 시작해서 클린턴 대통령 또 시골 깡촌이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카고죠. 그래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운 좋게 제가 아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조합을 했거든요. 동부와 서부의 연합. 근데 거기는 항상 고정표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의 확장성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운 좋게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리스가 사실은 적정한 후보는 아니에요. 지금 대안이 없어서 해리스가 후보가 된 거고요. 해리스는 굉장히 취약한 후보죠. 왜냐하면 그냥 캘리포니아는 항상 선거인단에서 민주당은 깔고 가는 지역인데 거기 상원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역대 선거에서 박빙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중부와 남부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서 인재가 없다면 할 수 없이 중부로 가야 되는 거고요. 펜실베니아가 그래도 이제 북동부에 속하긴 하지만 아쉽지만 펜실베니아 주지사님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고 이번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 인도계 엘리트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의 부인 우샤 벤스, 또 트럼프와 경선에서 맞섰다가 물러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인도계입니다. 현재 의회에는 인도계 미국인 의원이 5명, 주 의회에는 40명으로 이 아시아계 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인도계가 이 미국 내 아시아계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활동적인 그룹이라고 진단했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전체 인구의 1.5% 미만에 달하는 인도계 미국인이 미국 의회의 1%를 대표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산업계, 경제계, 뭐 인도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고 저도 10여 년 전인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미국 인텔 가보니까 구내식당에 카레 냄새가 막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도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실리콘밸리. 예, 인텔 전임 CEO도 인도 계셨고요. 일단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순다르 피차이 같은 경우가 구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인도계인데요. 이 인도계들의 특성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인도계 이제 전체 인구가 440만인데 그 사람들 인구 중에서 85%가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층 중에 중산층 및 어퍼 클래스, 그러니까 상류층 계급 비율이 가장 높은 인구입니다. 특히 상류층 인구는 39%. 왜 그러냐? 이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기술 이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 이민으로 들어온 데다가 두 번째가 인디언 커넥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끼리끼리 굉장히 잘 뭉칩니다. 예, 팝을 하면 인도계를 당할 수가 없고요. 그래요. 예, 화교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학을 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기술 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또 그 고등교육을 잘 받은 사람, 또 네트워크 있어야 이민을 가잖아요. 그런 이민 과정이 또 수년에 걸립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잘 뭉칩니다. 그리고 커넥션도 좋고요. 결국 선거는 돈이거든요. 선거는 돈입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카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금수저다. 그렇죠. 지원책이 두꺼울 수 있죠. 돈 굉장히 많이 모았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모을 가능성이 4천억이 넘었네. 예, 그럼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거물 200명이 해리스를 공개 지지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보수적인 성향보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경쟁력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그 기부를 갖다 중단하시고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지 표명도 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과거처럼 이 실리콘밸리에서 해리스 후보한테 지지를 갖다가 전폭적으로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완화라든지 어떤 그 새로 온 어떤 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리스 후보로 전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그 테크 업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 선언, 이 부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페이팔 마피아의 분열,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네, 페이팔 마피아는 1990년대 후반 이 핀테크 기업 페이팔의 창업자와 이 초기 멤버들을 일컫는데요. 이들은 페이팔 매각 자금으로 유튜브와 링크드인, 테슬라, 펠런티어 등 여러 유니콘 기업의 창업과 투자에 나서 이 실리콘밸리 핵심 주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이팔 마피아는 통상 민주당을 후원하는 큰손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이 지지 후보를 놓고 핵심 멤버 간의 공개 설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실리콘밸리의 분열,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반독점법, 셔먼법 할 때부터 다 이제 그 미국 내에 양대 그 산업계에 대한 어떤 규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좀 어떻게 본다면 특히 이제 레이건 혁명까지 일으키면서 상대적으로 좀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자는 쪽의 입장이라면, 민주당은 셔먼법 주도했었던 그때의 전통들을 살려서 되게 강하게 규제를 하는 쪽이고, 그래서 2000년 정보통신거품을 붕괴시켰던 가장 중요한 방아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금리 인상이 가장 컸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규제였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반독점, 특히 익스플로러 끼워서 파는 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그걸 깨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자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좋고요. 그렇죠. 또 이제 약간 자유로운 창업 분위기 이런 걸 보면 사실 공화당의 또 벤스 부통령이 이 사람이 이제 힐빌리의 노래를 쓴 다음에 이제 되게 유명해지던 그런 시절에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컨설턴트 일도 하고 있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랄까요, 격전지의 상원의원 출신이라고 데리고 온 것도 있지만 사실 자금줄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거 뭐랄까 이력도 다 보고 있어서 이번엔 저는 실리콘밸리가
100% 민주당 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총격 피습을 당하고 바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 배경, 길 기자가 알아봤죠? 네,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세판 경쟁이 한창인 상황 속 트럼프는 최근 한 남자와 이 피 튀기는 사랑 싸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머스크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지지와 함께 거액의 후원금을 전폭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이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진 듯 보였는데요. 이 마치 한 쌍의 연인과 같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던 둘. 하지만 이들 또한 여느 연인들처럼 관계가 점점 삐걱이기 시작합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정권의 핵심 정책이던 전기차 산업 육성을 전면 철회할 뜻을 밝힌 게 화근이 된 건데요. 이 트럼프가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주장하자 이 머스크는 곧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거액 기부 소식은 가짜 뉴스다라고 말하며 이 둘 사이는 싸늘한 금냉 전선에 들어갔습니다. 이 갈팡질팡한 트럼프의 속내, 과연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이 든든한 후원자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 바로 러스트벨트에 있습니다. 이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로 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과 피츠버그의 철강 산업 등 이 전통적 제조업의 무대로 알려진 지역권인데요. 이 지금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러스트벨트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킴으로써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전기차 산업을 끝내서라도 러스트벨트 소속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펼친 건데요. 실제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의 노조원 수 얼마나 될까요? 현재 2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미 전체 유권자로 따져봤을 땐 1% 정도 됩니다. 그리 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대선 경합주 6곳 중 절반인 3개 주의 푸심에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 때를 살펴보니까요. 바이든은 양대 노조의 지지에 힘입어 이 러스트벨트 4개 주 중 오하이오주를 뺀 3개 주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승리를 거둔 3개 주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 네바다, 애리조나와 함께 사실상 대선 결과를 결정짓는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들인데요. 자, 이 다음 통계를 또 살펴볼까요? 실제로 2016년과 2020년 대선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이들 3개 주에서 표를 많이 받은 정당은 그의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권 자체가 캐스팅 보트 그 자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거액의 후원금도 이 막강한 표심을 지닌 세력에는 비할 수가 없던 걸까요? 자, 이 대권 성패를 좌우할 러스트벨트의 지지냐, 이 두둑한 지갑을 가진 후원자 이 머스크와의 우정이냐, 트럼프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둘의 우정,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 애정, 우정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미운정, 고운정, 그리고 애증 뭐 이런 거 애증의 아닌가 관계 같아요. 싶은데 애증의 관계. 그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친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고를 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 사례였는데요. 애플이 이제 2018년 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때문에 애플의 팀 쿡 CEO가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털어놓은 겁니다. 팀 쿡 CEO가 찾아와서 애플은 지금 되게 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면 경쟁자들에게 경쟁력을 잃을 것 같고 또는 열의에 처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기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했냐면 존경의 제스처를 취해준 인상 깊은 만남이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자기 잘났다 이거.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애플이 국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나는 당신들을 위해 기꺼이 조치를 취하겠다. 라면서 사실 이거 중국에서 생산된 팍스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취하해 줍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치로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로 정권을 잡았냐면 반이민 반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에요. 근데 그거 팀 쿡이 와서 자기에게 존중과 경애의 표시를 해주며 앞으로 열심히 여기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 바로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러스트벨트에 가서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도 당선된 다음에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엎을 수 있네요. 이제 앨런 머스크가 경애와 겸손의 자세를 보이면서 그를 나의 방문해 마음을 또 흔들어 놨다. 그러면서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추가 공장 건설을 약속하거나 아니면 선거 지원금을 더 많이 주거나 등등 같은 일을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파퓰리스트.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거든요. 두 쪽 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경제 정책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서 이 부분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 하는 게 홍 박사님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비전 47이라는 홈페이지를 가면요. 세 가지가 딱 나와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편 관세. 그러니까 10%또 얼마 전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는 대중 관세 60%도 이야기했고요. 예, 아무튼 보편 관세를 내서 소득세 감면해 주겠다. 이걸 첫 번째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IRA 인플레 감축법 폐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명령 제1호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이 지금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죠. 네. 이제 세 번째가 여기서 또 연결되는데 화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촉진 정책. 네. 그러면서 물론 적혀 있는 말입니다. 내가 취임하는 즉시 석탄 화력 발전소 100개를 짓겠다. 그리고 태양광 보조금 폐지하겠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한국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구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요.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자동차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반중 분위기는 계속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니까 그러면 뭐 사실 우리가 중국 견제해주는 효과는 동일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건 2차 전지가 이제 떠오르는데 테슬라를 생각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좀 약화하는 정도겠지 전면 폐지하겠냐 쪽 입장입니다만 만에 하나 폐지한다라고 들어가면 캐즘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업종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다른 자동차 쪽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쪽은 좀 괜찮아 보이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사람이 이제 산업이 태양광이죠. 태양광 산업 쪽에서는 좀 어둡고 반대로도 SMR, 그러니까 소형 이제 최신식 원자로 트럼프가 또 좋아해요. 이 사람 참 개성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거긴 또 희망이 있고 그래서 업종별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사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벌써 그걸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다 들어보면 누가 되든지 간에 보호 무역 장벽은 더 강화될 것이다. 보호 무역 장벽까지는 아니고 보호 무역 주의라고 하죠. 이 부분은 어쨌든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뛰고 있습니다. 조용히 뛰고 있는데 사실 뭐 중국을 상대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 디리스킹이나 디커플링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중국 시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논의가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파트너들 결집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경제 분야, 기술 분야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보다 는 전반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라고 하잖아요. 비용 편익해가지고 어떤 동맹과의 관계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되는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분야별 갖고 있는 경제 이익을 보다 더 내세워서 미국 내의 우군을 동원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선거는 어떤 이슈, 정책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투표율이 낮은 이제 집단의 사람들이 실제 투표일에 나와서 투표를 많이 하면
그 집단이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 보면 2016년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요 세 주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는데 요 2016년에 이 세 주에서 모두 다 흑인의 투표율이 40%대였단 말이죠. 근데 2020년 선거에서는 요 세 개 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세 주 다 흑인들의 투표율이 60%대로 올라갔었죠. 사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워낙 표차가 적으니까 선거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번 선거도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청년들 원래 이제 투표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이들 되게 일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들이 얼마만큼 투표율이 올라갈 거냐 요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니? 이 밈이 또 유행을 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해리스가 과거 연설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방금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니? 라고 말하면서 이 허당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의 영상이 화제가 된 겁니다. 이 누구도 맥락과 떨어져서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의 발언과 웃음이 어우러져서 이 밈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처음 밈의 시작은 해리스에게 부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다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전과 달리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해리스도 이런 반응을 환영하면서 밈 유행의 본거지인 틱톡에 공식 계정을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개설 6시간 만에 100만 명의 팔로워가 몰려들었고 민주당 대선 캠프 계정 역시 명칭을 바이든에서 카멀라로 바꾼 뒤에 팔로워 수가 44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젊은 층의 반응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젊은 층이라든지 흑인, 히스패닉, 비백인 인구들이 어떤 중요한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지지층을 결집하는가가 미국 선거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면서 어떤 젊은 층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의 표심이 어떤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다행히 해리스로 바뀌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주권자들이 이것만 보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관심을 더 끌어내고 그리고 역량을 통해 가지고 어떤 표심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를 이렇게 보면 선거 결과 나타나는 거 보면요. 그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미국 대선을 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 특징이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직 대통령이 엄청나게 유리하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서 현직 프리미엄을 걷어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경제 성과 지금 벌써 2분기 성장률 나왔는데 2% 넘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이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해리스가 내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같이 공을 세웠다. 이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잘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주식입니다. 주식 가격 잘 올라갈 때 그렇게 여당이 또 무너진 적이 잘 없는데 요 며칠 막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만일 이 분위기가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경제 성적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허망하게 물러나야 될 상황은 정말 아니었는데 참 바이든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겠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선거 때까지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사고를 3개 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사고가 방금 이야기하신 금리 인하하지 마라. 이게 일단 그 연준 입장에서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9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만약 트럼프 대통령 되면 사이가 2018년에 난리도 아니었던 게 있었는데 그보다 더 나빠질 거고 또 그 사람 말을 들어서 금리를 인하 안 하면 카밀라 입장에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뭐 아무 생각 없는 발언인 거죠. 중앙은행 관계자들하고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든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인가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죠.
근데 미 대선의 쪽집게 도사라고 불리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역사학자는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이 결과를 예측한 역사학자 앨런 리트먼은 1984년 이후에 열린 10차례의 미국 대선 결과를 9차례 연속 정확히 맞췄는데요. 자신이 개발한 대권 13개 열쇠 모델과 여러 변수들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13개의 열쇠 모델에는 집권당의 입지와 경제성, 그리고 외교와 군사 문제, 카리스마 등 이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여러 키워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해리스 부통령은 이 13개 열쇠 중 8개가 유리하고 또 늦게 등장을 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미 대선의 저희가 판세. 아까 처음에 오실 때부터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너무 예측하고 있는 궁금해가지고. 겁니까? 네. 저는 돈을 걸려면 트럼프. 아하. 그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사람은 저 트럼프는 정말 싫습니다. 됐으면 좋겠는 사람은 해리스인데 네. 내기를 걸으라면 트럼프에 거는. 왜냐하면 그 샤이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그 2016년 선거, 2020년 선거 모두 마지막까지도 사실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둘 다. 예, 그런데 1승 1패했다고요. 그리고 바이든한테도 보면 출구조사에서 크게 지는 걸로 나왔는데도 박빙열의로 끝났어요. 원사이드하게 한 5% 이상 크게 벌어져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적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심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 저는 트럼프에게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네. 프로그램의 흥미를 위해서 좀 반론을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럼프가 2010년에는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검증되지 않은 후보였고 과연 저래도 되나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도 굉장히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트럼프가 공화당 내 갖고 있는 영향력이 8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의 당내 그 영향력이 정말 막강해가지고 그 공화당을 좌지우지했었는 그러한 파워 정치적 힘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지지층들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8년 전처럼 그렇게 꺼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떻게 본다면 거의 맥시멈일 수도 있다.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추세로 나간다면 트럼프에 못지않게 지지층 결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중도층 무당파를 본다면 아무래도 해리스 하고 트럼프를 놓고 봤을 때 경제, 물가 부분이 좀 받쳐준다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로 갈 가능성이 더 있다. 중도층. 네. 그러면 교수님은 해리스에 거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또 저는 그 해리스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전 세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 대선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지켜봐야죠. 투표권도 없고. 투표권. 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